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준용 부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준용입니다.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면 안 되는군요. 초대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뉴욕에서 귀국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정말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역사가 깊고 또 뉴욕 현지에서 글로벌 X를 비롯해서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부회장님도 어쨌든 이 운용 사이드에서 쭉 계시면서 미래에셋 글로벌 운용 전략을 몸소 이제 실행하시고 하셨는데, 뭐 에피소드라든지 그 해외 개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뭐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제 홍콩에 진출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회사 비전에 투자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가 있어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국내 자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글로벌하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에 방송에서 많이 얘기가 언급됐겠지만 뭐 미국서부터 뭐 인도, 홍콩,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남미까지 이제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ETF 시장에 들어갔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시장은 액티브 운용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액티브 운용으로만 저희가 계속 왔으면은 이 정도로 성장을 못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액티브 운용을 저희의 그 레거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운용사라 하면 결국 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 키포인트가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티브 운용사로서 계속 운용의 철학을 쌓아왔고, 그리고 저희가 ETF를 함에 있어서 뭐 타 경쟁사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타 경쟁사에서 ETF 얘기를 하면 항상 패시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패시브 투자를 잘하면은, 뭐 오래 하면은, 뭐 액티브보다 성과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뭐 타이거 하면은 테마 ETF, 글로벌, 이렇게 딱 사람들이 인식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테마를 저희가 선정하는 작업 자체가 운용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액티브 운용으로 쌓아온 철학이랑 그 역사랑 노하우가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테마를 발굴하고 테마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도 처음에 액티브로 진출을 했지만 그 레거시를 가지고 또 이제 글로벌 X를 뭐 호라이즌 등등등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를 하면서 그쪽과의 시너지가 저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히트 상품으로 나온 상품들 중에 예를 들면은 지금 타이거 CD 금리라는 그 상품이 저희 호주 ETF 운용사에서 가지고 있던 상품을 저희가 보고서 저거는 한국에서도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잘하는, 저희가 또 이제 BBIG라고 해서 이제 테마의 한국 국내주의 테마를 처음으로 했는데, 그 또 BBIG 테마를 가지고 또 글로벌 X에서도 또 그거를 가지고 이게 인터랙션이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해외 운용사에서 한 거를 한국으로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하면은 그게 되니까 타 운용사에서는 가질 수 없는 저희의 역량이 발휘가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글로벌 X를 비롯한 해외 운용사를 인수할 때, 우리 좀 무리야.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기류, 좀 무리 아닌가? 이런 대외적인 그런 반응들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이거가 그 당시만 해도 크지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 ETF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확신이 그렇게 없던 상황이었는데, 아니 확신이 없지는 않았죠. 확신은 했는데 그게 성과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글로벌 X를 인수를 시작할 때 굉장히 비쌌어요, 사실은. 가격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뭐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오너 경영이니까 박현주 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잘 내부적으로 많이 하는 건데, 지금 잘하는 거를 개선하는 것도 경영으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 과감하게 진출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TF 시장에 과감하게 진출을 함에 있어서 글로벌 X가 투자이면서도 저희가 큰 발자취를 담은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반대도 있었고 뭐 걱정이 많았는데 저희는 믿음이 있었고 그 실행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X 외에도 뭐 호주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캐나다에도 호라이전, 예, 호라이전을 먼저 인수했죠. 인수하셨고 그러니까 뭐 그 북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미국에는 매물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예. 일단 캐나다에 있는 호라이전을 먼저 인수했고 네. 거기서 잘 되면서 또 글로벌 X도 인수하면서 근데 호라이전만 갖고 있을 때보다 글로벌 X를 인수하니까 두 회사도 또 시너지가 나니까 같이 또 성장을 하게 되고 호주는 저희가 인수를 해서 글로벌 X 호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네. 서울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인수한 글로벌 X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호주 ETF사를 인수했다라는 게 사실 한국 금융기업 중에 이런 유일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아무래도 좀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국에서 돈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달러로 벌어서 네, 호주에. 그렇습니다. 저는 전에 인도 법인장님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거기는 또 현지화를 하셔가지고 예. 인도 자산운용 시장에 그냥 돌풍의 핵이 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예. 저희 이제 글로벌 전략 중에 가장 큰 전략이 현지화거든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CEO가 다 거기 현지 분들이 그러니까. 하고 계시고 인도 시장에 저희가 진출한 게 2007년쯤에 진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뭐 템플턴 등등 해외 유수의 기업들이 동시에 들어온 사례인데 골드만삭스 들어갈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예. 들어간 거죠. 근데 한 5년쯤 지나고 나서 남아있는 회사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한 곳이었어요. 그때 골드만삭스 철수했어요. 철수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잘하는 운용력들 계속 킵하고 밀어줬고 그리고 현지 CEO한테 정권을 주고서 네. 우리는 서포트는 할 테니 경영은 해라. 그러면서 운용 성과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네. 저 회사 운용 잘해. 이렇게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성장을 시작하니까 지금 이 정도 규모로 또 그리고 기다렸더니 인도 증시가 인도 증시도 좋아졌고 예, 예. 추세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예. 보여주니까 일종의 스노우볼 이펙트가 있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굵직굵직하게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혹은 뭐 일본에도 글로벌 X가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인수해서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이게 정말 유기적으로 이렇게 시너지가 나야 글로벌 ETF 혹은 글로벌 운용사로서의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각각의 운용의 노하우, 운용의 특장점을 고객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통 이제 한국금융위원회에서 국제부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글로벌은 이제 국제부에서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사회이사로 그렇죠.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저희는 ETF 전문가가 사회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본사에 있는 ETF 전문가가 ETF를 아는 사람이 거기 네. 사회이사를 합니다. 하물며 통역을 붙이는 한이 통역을 있어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회라는 역할이 단지 표결만 하고 뭐 컴플라이언스 역할만 하고 이런 이사회가 있고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경영에도 관여를 하는 이사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저희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략은 후자를 택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제 그런 역할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시너지가 잘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영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 법인을 만든다든가 해외 운용사를 인수하게 되면 그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혹시라도 그 현지인들이 우리 감시하나?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조직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조업 사이드도 그렇습니다만은 금융회사는 특별히 해외 기업의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저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실패한 사례들을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데 그거였군요.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ETF 전문가들끼리 패럴하게 대신에 전권은 현재 경영진이 갖고 네,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서울에서 본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런 행위는 저희가 하질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전권은 가지되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은 뭐 충분히 할 수 그래서 있는. 사실은 뉴욕을 방문해서 글로벌 X를 이제 취재를 가는데 한국말 하는 분이 한 분은 계시겠지. 그래서 저를 좀 가이드 해주시겠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것도 저희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의 로컬에 이렇게 그 한국인들 많이 가서 네. 뭐 사실 해외 법인을 만들면은 제일 쉬운 게 교포들을 채용하고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근데 저희는 뭐 바이링구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또 철학도 가지고 있고 네. 현지에 갔으면 현지말 쓰는 거지.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 ETF 운용사를 인수하신 거는 비교적 최근이시죠? 예, 예.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ETF 이제 호주의 경제 상황을 저희가 굉장히 좋게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호주가 뭐 금, 뭐 은, 또 원자재 관련돼서 굉장히 성장 ETF 시장 자체가 활발하게 크고 커머디티 있어요. 쪽으로. 예, 네. 커머디티 쪽으로. 그래서 저희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또 그쪽이 약하니까 예.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수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호주 연금 시장 잘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큽니다. 그래서 예. 그 연금 시장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호주 이제 글로벌 상품을 호주에도 공급을 하면은 연금 시장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갔고요. 뭐 초창기지만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커머디티 시장이 워낙에 좋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더 미개척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략하실지, 그리고 지금 여기 가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찬스를 보고 계시는 지역이 있다면 살짝 좀 힌트를 좀. 지역은 사실 저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인도의 현지 증권사 셰어칸이라는 증권사를 인수를 했는데 저희 글로벌 전략의 이제 마지막 방점을 좀 찍었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어떻게요? 저희 이제 글로벌 진출을 보시면은 이제 운용사가 먼저 나갑니다. 네. 먼저 운용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증권사가 와서 이제 브로커리지도 하고 예. 판매 역할도 하고 약간 이런 전략을 취하는데 인도 운용사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인도 자체 저희가 설립한 증권사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온라인 위주의 증권사였고 네. 이제 기존에 그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셰어칸이라는 증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을 가지고 가면서 이제 저희가 진출하는 전략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보다는 저희 이거 굉장히 준비하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AI로 운용하는 거에 요즘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회사 이름은 정해졌고요. 네. 미국의 법인도 설립이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좀 더 진행되면 말씀드릴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는군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산운용업이라는 그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 자체가 워낙 후발주자잖아요. 예. 미국의 그 유수한 블랙록을 비롯한 그 큰 자산운용사, 어마어마한 규모.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투자와 역사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오늘날의 블랙록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진 거고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건데, 사실 AI라는 관점에서 본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한다 그러면 사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혹은 다른 선진국의 자산운용업도 AI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래에셋 그룹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출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운용을 잘하고 저희가 글로벌 X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진출은 했지만 순수 운용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운용 성과가 좋고 그래도 약간 좀 넘어야 될 벽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인종적인 측면도 있고 인식의 뭐 문제, 언어적인 측면도 있고 고객들에 대해서 신뢰를 얻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야 되는 그쪽은 업력이 길고 역사도 길으니까. 근데 AI는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AI는 정말로 사람이 전면에 안 나서고 이게 잘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장벽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뭐 준비는 누구보다도 빨리 했으니까 네.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꼭 미래에셋 그룹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한국의 금융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화두가 사실 굉장히 각박해지는 글로벌 경기 또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법한 교역의 감소 이런 것들의 빈자리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유일한 대안이 금융이고 금융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해외로부터 투자해서 돈을 벌어오고 해외 투자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인터랙션이 아마 미래에셋 그룹의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성원이 함께 갈 수 있는 미션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타이거 ETF 여러 테마형 ETF가 히트를 쳤어요. 그죠? 네. 지금 현재 부회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타이거 ETF 포트폴리오가 있으시다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요즘 뭐 많이 핫하죠. 월지급식을 기본으로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테마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혁신 성장 관련된 건데 현 시점에서는 AI 고평가 논란이 좀 있죠. 반도체나 뭐 온디바이스 AI 쪽은 하고 근데 성장하는 섹터는 저는 이제 고평가 뭐 이런 부분은 이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그 회사 차원도 아니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밸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저평가돼 있는 종목, 싼 종목, 뭐 고평가인데. 성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이제 저평가라는 표현이 과연 의미가 있냐라는 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성장의 확신이 있으시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테마나 이쪽은 그냥 자신 있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월배당 월지급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우후죽순처럼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좀 투자자들이 약간 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요즘 약간 월지급 분배율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막 경쟁사들 상품 나오고 막 15% 막 그냥 그거 계속 올리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구조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롱하고 옵션을 팔아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으로 거의 나온 프리미엄으로 그 분배금을 받는 전략인데, 분배율을 올리면은 어쨌든 옵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업사이드를 포기하고 이제 그 프리미엄으로 캐시를 먼저 받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최적점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고려하시면서 상품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그 숫자만 보시고 그냥 제시되는 분배율이 높은 거 그것만. 근데 만약에 그 분배율을 제시된 걸 못하는 상황 혹은 그런 이제 높아진 분배율을 추정해서 들어갔을 때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제 분배율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그 월마다 팔 거냐, 주마다 팔 거냐, 일마다 팔 거냐. 근데 이거를 당길수록 당연히 분배율은 높아지잖아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옵션을 많이 파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너무 뭐 만약에 데일리 옵션을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업사이드를 포기하는 건데 시장이 지금 100에 시작을 해서 지금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았어요. 시장이 만약에 가정에서 95로 빠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또 95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95 이상 올라가는 시장,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상승을 하면은 업사이드를 못 먹잖아요. 못 먹죠. 그러면은 일단 100에서 95로 내가 깨졌는데 95에서 또 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얘가 시장은 105가 돼도
원금을 회복할 방법이 그렇군요. 없어요. 예. 분배율만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뭐 데일리 옵션이나 위클리 옵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상품을 정교하게 짠 상품을 고르라는 말씀이죠. 그냥 분배율만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만약에 옵션 매도를 양을 늘렸다. 그 분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시장의 업사이드는 완전히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냥 분배금만 받고 사는 건데, 그거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또 시장이 뭐 계속 우상향을 그리게 되면은, 이게 뭐 좀 모자랄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약간 업사이드도 또 살리면서 분배율도 가져가고,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상품을 네. 만들 때. 그런 고민이 많이 된 상품을 고르시는 게 그렇군요. 좋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 리스크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월분배 ETF 중에 타이거 월분배 ETF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정교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네.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저희 미래에셋이 타이거 ETF 팀 이전에 네. 금융공학 부문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퀀트라는 운용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미래에셋일 거예요. 부회장님도 예, 그 중에 한 저도 분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저희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월지급식 나오기 전에 커버드 콜 전략으로 예. 배당 프리미엄이라는 상품이 엄청난 히트를 쳤었죠. 한 네. 10년 전쯤에. 맞습니다. 예.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옵션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타사 누구보다도 높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알고 상품을 만든다라는 거죠, 저희는. 이런 월지급식을 하면서 그냥 증권사 수합 계약 맺어가지고 그냥 받는 것만 하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나오는 상품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는 그런 식의 접근은 절대 안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옵션이 갖고 있는 특성 다 파악하고 부작용이 뭐가 있을지 더해서 그렇죠. 점검하고 저희는 그때 가장 적절한 고객들이 우리 투자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분배율과 또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항상 고민을 한다는 거죠. 네. 이종 부회장님이 원래 그쪽 출신이세요. 네. 공학펀드라든지 이런 걸 한국에서 제일 먼저 규모 있게 하신 분이라서 아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관심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글로벌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미국 주식에 대한 경도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 한국 주식은 영원히 이제 버려야 된다는 그런 저간의 인식들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투자의 관점에서 좀 걱정스러운 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형 자산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회장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는 투자 테마라든가 구체적인 투자 대상 같은 것들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ETF 추천이랑 뭐 좀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뭐 지금 미국 시장 경도되어 있는 부분, 사실 미국 시장의 성과가 제일 좋으니까 현 시점에서 뭐 당연히 미국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은 뭐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요즘 주식 투자가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증권업에 왔을 때는 예. 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밸류 투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PER 접어주, 예. 접어주 그때도 그 일종의 테마였죠. 뭐 접어주 테마 그렇죠. 해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요즘 AI도 발달하고 이게 결국 정보의 효율화 부분이거든요. 저평가 주식이 존재하기가 힘든 시장이 된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성장하는 주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뭐 성장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 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다 그냥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게 예전에 제가 저희 쪽에서 운용을 하다 보면은 동일 업종에서
2등주 전략도 있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1등은 너무 올랐으니 2등들이 수익률이 더 2등 좋다. 수익률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전략도 안 먹히죠. 그냥 1등 독식인 시장이 된 거잖아요. 지금 뭐 AI도 지금 시작인데 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선정을 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구글 쫓아가고 있는데 현재는 누가 1등인지 네. 가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나간다고 하지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1등이 결정됐을 때 과연 2등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고 혁신하고 성장을 하는 종목과 섹터를 찾아가는 게 그 맞는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요즘 의외로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전략을 하시는 교수님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세상이 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네.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니까 예전에는 재무제표 잘 분석하고 뭐 이런 분들이 주식을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주식을 잘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관점을 조금 그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 예를 들어도 사실은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작년 하반기에도 800불부터 했잖아요. 했죠. 그런데 이게 AI가 가져올 혁명적인 상황과 엔비디아가 그 궤적에서의 독점적인 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뭔가 알았다면 정말 편안하게 엔비디아를 보유할 수 있었을 텐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싸냐 비싸냐를 따지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 관점에 그냥 너무 일찍 우리 정프로 표현대로 보내드리는 그런 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땅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테마, 성장하는 테마를 본인이 종목이나 테마를 선택했을 때 이제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잖아요. 예. 실적이 그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적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제 고평가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실적의 성장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그 성장을 믿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걸 보고서 뭐 과거 컨벤셔널한 방식으로 주가 대비 지금 실적 비교해서 고평가 저평가 뭐 이런 식의 지표로는 안 안 봐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사실 저도 뭐 같이 전통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인도를 보면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머징 시장, 소위 말하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 곳 중에서 다들 뭐 독립을 하거나 뭐 이게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을 겪는데 유일하게 민주화가 돼 있는 나라라 인도가 거의 16억에 육박하는 인구를 가지고 세계 1위죠. 그리고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지역, 인종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나 총선 등 선거를 하면은 지방선거조차도 정말 평화롭게 정말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굉장히 민주화가 된 나라거든요. 근데 저는 경제가 성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 이게 누가 갑자기 나와서 정책이 확확 바뀌고 이제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인도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 뭐 젊은 세대가 뭐 인구의 뭐 엄청난 비율을 차지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게 이제 뭐 인도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뭐 카스트 제도 뭐 신분 이거 하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 그런데 그리고 이제 문맹률 뭐 등등등 얘기 나오는데. 저는 역으로 그걸 기저효과라고 봐요. 너무 나빴기 때문에 지금 문맹률도 거의 그 50% 정도 문맹률이었다가 지금은 문맹 가동률 75%까지 올라갔고요. 그럼 문맹이 이제 25로 준 거죠.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젊은 세대라고 하는 이제 20, 30대는 그 15%가 안 돼요, 문맹률이. 교육이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여성들이나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천민계급들의 정치적 진출, 사회적 진출이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서 있지만 아직도 비율은 미미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기저효과라는 게 이게 이제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계속 올라간다고 보면은
인도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또 쉽게 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약간 수혜도 보고 그렇죠. 있고, 이제 미국의 자본이 어쨌든 예.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도 사람들이 약간 금융국가거든요. 근데 그 금융국가인 인도 사람들이 소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인도 소비재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유수의 글로벌 기업의 유명한 CEO들이 인도 사람들로 막 채워지고 그렇죠. 있는 그런 거 참 부럽더라고요. 인도가 이제 영어가 이제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또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인도 사람들 얘기는 그 인도 국립공과대학 떨어지면 MIT 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런 거 실제로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어쨌든 그 IT 관련해서는 네. 인재풀이 너무 그러니까. 탄탄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일본 뭐 여전히 네. 뭐 일본 반도체 부품 관련된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 뭐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뭐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다 극복하는 네. 주가 지수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예전에 그 저도 펀드매니저 잠깐 했습니다만은 부장님들이 항상 그러더라고요. 야, 신고에 따라서 하라고. 어쩌면 요즘을 딱 그 대변하는 얘기인 것 같긴 해요. 뭐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뭐 원래 그 전고점 뚫으면 따라 사는 게 그러니까. 가장 결과가 좋다. 뭐 네. 이런 얘기는 그 주식하셨던 분들은 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매물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연금 계좌 내에서 ETF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은 미래셋 자산운용의 운영 전략도 그런 맥락에서 가고 있는 거죠. 저희 ETF가 성장하는 데도 가장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연금 시장이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ETF를 할 때 연금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해서 예. 지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금은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계속 그 연금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퇴직연금 시장이랑 개인연금 시장 위주로 커나가고 있는데, 네. 근데 한국의 퇴직연금 시장은 이제 DB 위주의 그렇죠. 시장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성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률이 꽤 좋잖아요. 대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만약 임금 인상률이 뭐 매년 5%씩 된다라고 그러면은 DB에 넣어놓으면은 뭐 자기의 연금이 어떻게 보면 5%의 운용이 된다라고 딱 맞는 숫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DC에 대한 보단 DB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근로자들이 제가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미국은 제가 직장 생활 한 30년 하면 노후 걱정을 안 해요. 100만 불 받는 백만장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 연금 시장은 그런 모습으로 안 가고 있어서 좀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시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한국 주식의 변동성이라든지 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궤적이 미국 시장처럼 선형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박스권에 갇힌 기간이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저걸 내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 자산에 저걸 비중 있게 넣는다? 이런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그게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저희가 투자 대상이 ETF가 됐던 해서 계속 해외 자산에 대한 그 노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생각을 좀 가져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 타이거가 그런 거에 이제 툴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좋은 상품 많이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 타이거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뭐 퇴직연금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미국의 아까 저 연금생활자 말씀하셨습니다. 401k라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낸 그 연금이 있어서 사실 그 리타이어도 자유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있어서 리타이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높고 인플레이션이 왔을 수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건데 참 부럽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뭐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좋은 상품 내봐야 그 상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사실 소수의
몇 분만 혜택을 ETF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뭐 처음과 끝이 다 교육이니까요. 타이거 ETF에 대한 향후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측면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ETF 시장이 정말 치열합니다. 너무 치열하다는 표현들도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잘하는 거를 계속 더 잘하자라는 게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희 테마나 그 연금의 도움, 연금 자산 배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을 계속 전략적으로 낼 거고요. 그래서 테마 부분은 저희 글로벌 네트워크랑 안에 이제 리서치가 저희는 뭐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타이거라는. 타이거요. 그 타이거라고 명명을 할 때 그 스토리도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딱 이제 좀 늦게 진출을 하니까 없어요. 만들 이름이. 이제 K 뭐 해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K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저기 뭐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직원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요. 예. 그래서 타이거가 이제 트랜스페런트, 이노베이티브, 제너럴라이즈드, 에피션트, 릴라이어블 이렇게 해서 그런 각각의 알파벳 뜻이 있군요.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타이거가 강하고 뭐 또 타이거가 호랑이가 아닙니다. 타이거는 그 이름대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금융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타이거 ETF를 갖고 있기도 한데 그래서 정말 그 어휘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을 잘 하셔서 앞으로도 좋은 비즈니스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 비즈니스의 외형을 확장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결국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지속적으로 주셔야만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글로벌 플레이어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운용업의 기본이 고객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항상 잊지 않고 저희 계속 믿어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특별히 리테일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마음, 뭐 그런 것들을 인터뷰 내내 조금 쑥스러워하셨지만 이렇게 여러분께 표현하시고 계신 거를 인터뷰어로서 지금 거래에서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기관 투자가도 중요하고 해외 투자자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인베스터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준용 부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투자자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